자, 사례 1과 사례 1-2와 사례 1-3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환율의 흐름이, 환율의 변화가 그 국내의 금융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요거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 연구 1-2, 멕시코 사태를 한번 볼게요. 1990년대 멕시코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율이 멕시코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멕시코 사태는 한마디로 멕시코의 OECD 가입 직후인 1994년 말부터 1995년 초까지, 94년 말부터 95년 초까지 요 페소와 가치 폭락, 요 페소와 가치 폭락으로 인한 환율제도 변경, 물가 폭등, 대외 불능에 이르는 일련의 금융위기를 말합니다. 자, 환율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고 디폴트 상태에 빠져요. 이러한 그 일련의 금융위기를 우리는 90년대 멕시코 외환위기 금융사태라고, 멕시코 사태라고 합니다. 자, 멕시코는 1992년 말까지만 해도 연평균 7 내지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경제 개발의 성공 모델로 평가를 받았어요. 경제 개발의 성공 모델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시장을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물가 안정과, 자, 물가를 안정시키고요. 외자 유치를 위해서, 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외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페소화 가치,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 대외 가치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떠받치는 정책을 썼어요. 떠받치는 정책을. 페소화 가치를 떠받치는 정책. 자, 페소화 가치가, 자, 외환이, 외국 자본이 멕시코로 들어와서 안심하고 들어와서 투자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페소화 가치가 앞으로 어떤 안정적인 그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정적으로 이 페소화 가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경제 지표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환율 정책을 펴지 못한 겁니다. 자, 인위적으로 페소화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환율 정책을 펴지 못한 거죠. 즉 물가 안정이나 혹은 외환 유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환율 정책을 펴지를 못한 거죠. 이러한 환율 정책의 실패는 결국 멕시코 전체 국민 경제에, 자, 환율 정책의 실패입니다. 효율적으로 환율 정책을 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화 유치하고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환율 정책을 갖다가 포기한 거죠. 그래서 환율 정책을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즉 환율 정책의 실패는 결국 멕시코 전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돼요. 악영향. 우선 멕시코 사태 전 그 한머니 투기성 자금이에요. 한머니, 즉 단기성 투기자금. 투자자금이 아니라 사실 투기자금입니다. 단기성 투기자금이 그 유출입 규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선 단기성 투기자금이 1992년, 단기성 투기자금이 92년에는 185억 달러, 93년에는 141억 달러가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로 유입된 단기성 투기자금은 주로 어디에? 생산적인 건실한 제조업보다도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암살 등등 정정 불안이 고조되고 높아지고, 경제 성장의 기대 심리에 따른 과소비, 경제가 막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와 더불어서 기대 심리에 따른 과소비와 낮은 국내 저축,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자, 수출이 감소하면서,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면서 단기성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면서
단기성 위험을 느낀, 자, 수출을 해야 벌어들인 외화로 채무를, 외채를 갚아야 되는데 수출이 줄어들면 외채를 갚을 수 없는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성 투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4년에는 단기성 투자 자금이, 투기 자금이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자, 94년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5년에는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어 121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간 게 더 많은 거예요. 순유출이 121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편 소위 말하는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빠집니다. 외환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거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자 어떻게 94년 12월 12일에 멕시코 정부는 환율 관리 정책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변동 환율제로 전격적으로 이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 기폭제로 물가가 폭등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95년 초까지 페소화가 46%나 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94년 말에는 외채가 1426억 달러에 달하고요. 자, 외환 보유고도 61억 달러로 감소하게 되고요. 95년에는 대출 금리가 연 80%로에 달하고요. 전국의 기업 중 40%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게 되고, 물가 상승률은 연 52%에 이르게 되고요.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대외 지불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는 바로 어떻게 환율 정책, 환율에 대한 관리, 즉 기업에서 봤을 때 외환이죠. 국가에서 봤을 때 외환인데, 외환 정책인데, 즉 환율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멕시코의 단기성 투자자금의 그 유치력을 보시면은 경제가 그래도 수출이 잘 되고 성장률이 높을 때는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컸어요. 92년 185억 달러, 93년 141억 달러. 그런데 수출입니다. 익스포트 수출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자금이 이렇게 순 유출로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사한 경우인데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아시아 태국의 금융위기예요. 사례 1, 2, 3. 태국의 금융위기도 그렇게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은. 유사한데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 동안 태국은 연평균 8.4%, 아주 빠르죠. 연평균 성장률이 8.4%로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태국이. 그러면서 태국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 이은 5번째 용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외자 도입 등의 대외 개방 정책, 그러니까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외 개방 정책에 따른 그 부작용 및 환율 정책의 실패로 97년 3월 3일에 금융 관련 주식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몰고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맞게 됐죠. 금융위기를 97년 3월 3일에 금융위기를 맞게 됐는데, 이러한 그 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 파급이 되죠.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금융위기에 도화선 역할을 했어요. 태국의 금융위기는. 태국은 92년 방콕국제은행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 역외 금융센터예요. 역외 금융센터. 국내에 규제나
법이 미치지 않는 자유롭게 외환의 거래가 가능한 국제금융센터, 그러니까 여객금융센터예요. 여객금융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요 기구를 여객금융센터로 키우겠다는 그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자 도입 등등 자유화 조치가 취해져요.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그러면서 태국 은행들은 저금리의 달러 자금을 앞다퉈서 끌어들입니다. 저금리, 금리가 낮은 달러 자금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끌어들여요. 태국 은행들이. 그리고 95년 말까지 방콕 국제은행단을 통한 그 외채, 역외 금융센터를, 역외 시장을, 역외 금융시장을 통한 태국 외채는, 역외 금융시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를 통한 외채는 태국 국내 총 생산량의 4분의 1, 25%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채는 대부분 어디로?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부동산 건설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생산적인 건실한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이게 흘러들어갑니다. 자, 들어온 외채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죠. 당연히 이게 버블을 형성하게 되겠죠. 9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 어떻게? 9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경색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나빠져요. 그리고 수출이 신장세가 수출이 멕시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되면은 외채를 갚을 수 있으니까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수출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빌려온 외채를 갚기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출 신장세가 둔화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경제 전체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적자와 외채가 누적되게 돼요. 수출이 줄어드니까 외화가 들어와야 이걸로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적자는 늘어나고 외채는 누적이 되겠죠. 그동안 외자 유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태국도 바트화를, 멕시코가 페소화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태국도 외자 유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떠받치던 이 태국 통화 바트화의 가치가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적자와 경상적자와 외채가 누적이 되면서 바트화 가치를 더 이상 떠받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96년 11월, 97년 2월, 그다음에 5월에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자, 더 이상 그 가치가 아닌데 그 가치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요 바트화는 결국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투기자들은. 네, 그러면서 어떻게 11월, 96년 11월, 97년 2월, 그 다음에 5월에 이 바트화에 대한 그 투기적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태국의 바트화가 어떻게 폭락을 하고요. 외자가 유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요 바트화 가치의 폭락으로 건설 회사들과 파이낸싱 회사 등의 요 금융기관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아서 파산 사태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파이낸싱 회사들의 그 부도설이 증폭이 되고 주식시장이 분기 조짐을 보이죠. 어떻게 97년 3월 3일에 태국 정부는 금융주 주식 거래를 중단을 시키면서 증권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게 바로 태국의 금융사태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국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각국에 전파가 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7월에는 바트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환율제도를 이제 복수통화에서 변동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환율제도를 이제 관리 변동제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의 강력한 중재하에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대형화를 꾀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여 위기를 넘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서 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이렇게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의 금융위기도 어떻게 대외 개방의 시점에서
외환의 흐름을 잘못 관리한 데서 비롯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례 1-2, 1-3에서 본 바와 같이 환율 정책 혹은 외환의 흐름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국가 전체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 확인을 했고요. 한편 외환은 증권과 마찬가지로 외환이 증권과 마찬가지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변동환율제, 다시 말해서 73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킹스턴 체제 하에서 환율의 비교적 자유로운 움직임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이나 개인 등의 투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전 세계의 외환 상품 시장의 그 거래 규모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전체 외환 상품의 이거는 2019년 4월 중 하루에 거래되는 그 외환 상품의 거래 규모를 나타냅니다. 5조 660억 달러가 하루에 거래가 돼요. 5조 달러, 그러니까 5조 660억 달러. 하루 거래되는 양이 그렇다는 얘기죠. 2016년도에. 그 다음에 2019년에 이게 보시면은 5조 정도, 2013년이 5조 달러를 넘어서다가 2019년에는 6조 5,90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5,900억 달러가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9년에 이 거래량이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약 30.1%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외환상품별을 보면은 현물환이 30% 정도 거래가 되고요. 그 외환상품 중에서. 그 다음에 외환스왑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됩니다. 자, 외환스왑과 현물환이 대부분 거래가 되는데 외환스왑은 48.6%. 외환스왑이 거의 반 정도고 한 30%가 현물환이고 나머지 선물환과 통화스왑, 그 다음에 기타 파생 금융상품, 통화 옵션이나 혹은 기타 파생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증가가 선물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통화스왑도 마찬가지로 30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세계 시장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6조 5,900억 달러, 2016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외환상품 시장의 거래 상대방 및 만기별 거래 추이는 주로 거래 상대방별로 보면은 보고금융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인데 거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그 거래가 한 반 정도고 그다음에 40% 정도가 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가 42%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만기별로 보면은 대부분이 선물환인데 선물환과 외환수합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요. 외환수합과 그 다음에 선물환인데 특히 이 기간별로 보면은 7일 이내 단기가 많아요. 선물환 같은 경우는 7일 이내.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7일 이내가 가장 많고 7일 이내와 그 다음에 요 3달 이내가 가장 많고요. 어쨌든 요거 세 달 초가
세 달 초과 6달 이내.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 달 초과 3달 이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물하는. 자, 외환수합은 기간으로 보면은, 7일 이내가 가장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3달 이내, 한 달 초과 3달 이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외환상품 시장의 통화별 거래 비중을 보면은, 미국 달러화가 가장 많아요. 물론 당연히 국제 통화니까 이거. 미국 달러화. 그 다음이 뭐냐? 유로화예요. 유로화. 달러화, 유로화, 그 다음에 일본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 자, 요게 대표적인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유로, 엔화, 영국 파운드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는 12번째로 12번째인데 비중으로 보면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거래 통화 중에서 거래 비중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로와 달러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 외환상품 시장의 주요 통화조합별, 커런시 페어별 거래 규모 및 비중 추이인데, 요거 보시면은, 달러와 여타 통화 사이의 거래 규모가 아주 큽니다. 앞에서 봤더니 달러가 가장 크니까 거래 규모가 달러 대 유로, 달러 대 엔화, 달러 대 파운드화 요게 가장 크고요. 거래 금액이고 그 비중을 봤을 때 보시면은 달러 유로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달러 엔화, 일본 엔화, 그 다음에 달러 영국 파운드화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원화 거래는 그 비중은 1.9%, 2%에 이르지 못해요.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달러 원화. 그리고 두 번째 유로와 파운드와 유로와 엔화, 유로와 스위스 프랑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화와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엔화 대 캐나다 달러 등 이런 것들이 약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조합별 거래 규모는 보면은 대부분은 달러, 엔화, 달러, 유로, 달러, 엔화, 달러, 영국 파운드와 그다음에 달러, 호주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외환상품 시장의 국가별 거래 규모인데 그 국가별로 그 외환시장의 규모인데 영국이 가장 그 거래 규모가 커요. 43%가 영국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환상품이 보시면 43%. 그 다음에 미국이고요. 16.5. 그러니까 영국이 금융시장은 가장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 홍콩이 꽤 큽니다. 일본보다도 보시면은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리고 한국은 15%인데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의 그 외환상품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거래 금액도 5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와 같이 550억 달러 정도. 하루에 거래되는 양을 말해요.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 규모가 550억 달러 정도. 하루에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 거래 규모는 550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 그 거래 규모의 0.7%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규모는 5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19년도에 4월 하루 평균 거래되는 양은 550억 3,100 하루 일일 평균 거래되는 외환 거래 규모는 553억 1,700만 달러, 550억
달러 정도가 하루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세계 전체 규모의 0.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고요. 0.7%. 세계 전체 외환 상품의 거래 규모의 0.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로 현물환, 선물환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외환 스왑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환 스왑. 그 다음에 현물환. 자, 외환 스왑과 현물환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선물환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로. 물론 스왑, 통화 스왑 혹은 옵션도 약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황은 외환 상품의 거래의 현황은 이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외환 상품 시장의 규모는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거래 규모가 큰 나라가 14개국입니다. 14개 나라. 영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스위스, 프랑스, 중국, 독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록셈부르크 이렇게 해서 14개 나라고 나머지 38개국이 우리나라의 그 거래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참고로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장 외에 금리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 규모인데 이렇게 이거는 전 세계입니다. 6조 5천억 달러 정도 6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장외 금리 파생 상품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게 그 증가율이 상당히 빨라요. 2016년에 비해서 보시면은 142%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 거래에 비해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장외에서 요 금리 파생 상품이 거래가 주로 선도 금리 계약이나 혹은 뭐 금리 스왑 차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금리 옵션 뭐 이런 것들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6조 5천억 달러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금리 파생 상품이. 그리고 주로 요 장외의 금리 파생 금융상품의 통화별 거래 규모도 주로 달러화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요. 달러화, 그 다음에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그 다음에 호주 달러화, 그 다음에 엔화 이렇게. 원화는 11번째로 그 비중은 크지 않아요. 0.4% 전체 거래 규모의 0.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은 20번째, 그러니까 금리 파생 상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체 중에서 0.1%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이같이 주로 영국, 미국, 홍콩, 일본 이렇게 주로 영국, 미국, 홍콩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로 영국과 미국이고 그 다음에 홍콩 시장에서 금리 파생 상품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은 0.1% 정도. 자, 우리나라의 장외 금리 파생 금융 상품인데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거래되는 금리 파생 상품은 금리 스왑이나 선도 금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루 평균 거래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 파생 상품의 거래 규모는 85억 2,400만 달러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장외 금리 파생 상품 시장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보다 거래 규모가 큰 국가는 19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홍콩 해서 등등 해서 중국, 스웨덴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거래 규모가 작은 나라들 그냥 참고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외환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외환이란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외환이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외환이란 것은
외환 거래라고도 하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추상적 의미의 외환과 구체적 의미의 외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 외환의 중요성, 외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업의 경우 그리고 국가의 경우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외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어서 이 외환거래의 정의와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